대통령과 함께 그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나라의 일꾼이 되어주실 많은 분들과 보다 더 심도 깊은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 판도라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 누구보다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여야 총선 N수생 두 분 모시고 이 총선 뒤풀이와 22대 국회를 미리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연재 국민의힘 김희정 당선인과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박수현 당선인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셨어요? N수생이라고 해주시는 N수생이라 해서 그냥 저희가 네. 방송 파트너를 당선되기 전에 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이가 늘 파트너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불러줬나 그랬는데 둘이 같이 부른 이유가 N수생이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방송 아, 너무 일단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하여튼 저는 부담이 있었던 게 이 판도라 장학생 중에 하나인데 낙선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N수 끝에 판도라에 생還하게 돼서 그래도 면목이 섭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서 죄송합니다. 아, 저는 한 번도 판도라에서는 안 불러주던데 왜 이제 불렀을까? 당선되니까 판도라에 불러주시고 아니,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선거 결과 나오면 아유 이제부터 발 뻗고 주무시겠네요 그러는데 우리 개표는 끝났어도 비례대표 개표 끝나는 거 기다리느라고 선거 당일 꼬박 밤을 새고 딱 새벽에 당선증 수여 행사를 하고 출근길 당선 감사 인사를 곧바로 나갔어요. 또 쉬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표 끝났으니까 그날은 저 사람들 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날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유세차가 있잖아요. 예. 하루 정도 한 대를 남겨놨다 그날 다음날쯤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뭐 당선 인사를 하루 종일 당선 유세를 해야죠. 그러면은 며칠을 못 자는 거예요? 2박 3일. 2박 3일을 못 자는 그러니까 당선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2박 3일은 노스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그래도 당선이 됐으니까 가능한 그렇죠. 거겠죠?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저희만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솔직히 전국적으로 워낙 경합 지역이 많다 보니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박수현 의원님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기쁨보다는 민심의 무서움을 우선 느낍니다. 정치와 민생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김희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함께 이기겠습니다. 일단 부산 여당 유일의 3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만들어서 부산에 필요한 법, 예를 들면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이런 법도 통과시키고 필요한 예산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성 동지인 서로에게 좀 덕담 한마디씩 하면서 훈훈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희정 당선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희정 당선자님은 최연소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늘 따로 다니죠. 그리고 아마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것이 17대신가요? 네. 그때 33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셨고 아이를 가지신 또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신 적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장관을 하셨는데 그때도 최연소 장관이셨을 거예요.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습니까?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변인. 그랬구나. 청와대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최연소 청와대 청와대 대변인. 대변인. 네. 맞습니다. 저보다도 저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한참 선배시죠. 네. 그리고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 유일자를 이제 붙이셨어요. 이번에 삼선 삼선 정진. 삼선 네. 당선자.
그만큼 국민의 기대, 또 지역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는 유명한 미래 정치인이 되실 거로 그렇게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력 보니까 진짜 화려하시네요. 화려하시죠. 네, 최연소 대변인의 최연소 장관까지 너무 귀한 분을 저희가 만나에 오신 것 같은데 수석님께 한마디 덕담. 네, 저는 뭐 최연소나 유일 이런 거보다 그냥 일 잘하고 좀 편하고 우리하고 소통 잘 되는 뭐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평소 사석에서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하고 같이 19대 때 국회에 했었고 우리 둘 다 공통점은 집 8년 묵고 돌아온 국회 건데 구성을 하신. 사실은 TV에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 분들이 제가 다른 분들하고 파트너 할 때는 막 열받아 하면서 그거 너무 못됐다 막 이러고 제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 같이 나온 그 충청도 의원님 누군지 참 사람 점잖고 들을 내용이 많더라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공격수들보다 훨씬 더 내공 있고 무서운 분이라는 거를 제가 네, 느꼈죠. 특히 지금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 이런 거를 국민들이 걱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친명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여야의 이런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대표적인 의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백봉미신 사상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백봉미신 사상은 매너 좋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진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들이 받으시는 상인데 명실공히 이제 정말 괜찮은 정치인으로 평가받으시는 분이라서 또 토론하는 와중에도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 많이 배웁니다. 아, 또 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수석님도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판도라에서 모시게 돼가지고. 아니, 그런데 네. 우리 김희정 당선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신 분량이 제가 칭찬해 드린 것 3배여서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짧게 칭찬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네, 그럼 8년 만에 두 분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셨습니다. 소회가 좀 어떠신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하고 또 경합을 했었습니다.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선거구도에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선거구도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앙당에서 선거 전략을 펼쳤는데 거기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 공격이 안 먹히는 상황이. 왜냐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당이 민주당을 이겨서 야권 단일 되니까 거대 야당의 실책 뒤에 이렇게 살짝 숨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뭐가 있었냐면 막판에 비례대표 용지가 기니까 그것까지 설명해야 돼서 무조건 2번째 칸에 찍으세요 이렇게 당에서 홍보물을 날렸어요. 네. 문자도. 근데 저는 1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칸이었거든요. 맞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같이 뛰어나와서 선거운동 해주고 막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막 주민들 붙잡고 막 설명해주고 예. 지역 구민들이 이제 막 입으로 다 막 선거 운동원들처럼 나서주시고 이렇게 해준 선거라 어느 때보다도 좀 벅차고 감사하고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수석님도 8년 만에 국회로 복귀를 하게 되셨는데 이번에 떨어지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결심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제발 저 박수현 한 번만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그냥 경계 은퇴하도록 그렇게 한 번도 써보지 않고 버리시지 않도록 여러분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제 정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빙산을 생각을 하거든요. 19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10년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밑부분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대의 부여청양이라고 하는 더 보수적인 지역이 저한테 이제 선물처럼 합쳐졌어요. 선거구가 획정이 그럼요. 조정되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2번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8년을 어떻게 지내야지라고 하는 8년 프로젝트를 사실 계획을 한 거죠. 슬픈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0년의 그동안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10년 정도는 네. 8년 정도는 공을 들여야 한다라는 네, 생각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22대 당선자로 빙산이 우리가 솟았지만 사실은 이 8년이라고 하는 큰 그 밑부분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22년 정도 정치를 하는데 19대 국회의원 4년 임기 한 번 해보고 18년은 모았네. 예. 그러다 보니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이번 떨어지면 사실은 뭐 어떤 거냐면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 오랜 시간을 그 젊은 청춘을 여기다 바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 심정이어서 이번에 낙선하면 정말 흔쾌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행복한 다른 길을 찾아서 가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안한 것은 제 참모들이나 동지들이나 제 아내에게도 정계 은퇴를 상의하지 않은 말을 거기서 던진 거거든요. 유세 현장에서 유세 즉석으로. 즉석에서 그냥 진심이 나오는 진심이 거잖아요. 나온 거예요. 네. 네. 충격이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계획한 건 아닌데 우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잘 써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굉장히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 마음만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춘을 마친 그 네. 부분에 좀 막 뜨겁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정말 유세차 타고 네. 골목골목 하나하나 정말 어떤 구의원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다녔던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똑같아요. 30대 때부터 진짜 내 청춘을 함께 한 곳. 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 잡고 원고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그 마을을 딱 들어서면 진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김현준 씨 울을 것 같아요. 저거 눈물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죠. 우리 똑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역을 생각하면 그런 막 뜨거운 눈물이 그럼요. 오르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일꾼이 정말 눈물 흘리시는데 선배 말씀하시는데 너무 저도 갑자기. 공감이 돼서 저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네. 어렵게 당선이 네. 됐으니까 귀한 일꾼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희가 객관식 보기를 좀 드릴게요. 당선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요인을 딱 하나만 꼽아주시면 몇 번인지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한동훈 위원장, 3번 이재명 대표, 4번 조국 대표, 5번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뭐 지역 구민, 당연히, 국민 네. 이런 거 다 뺐네요. 네, 그죠. 네. 당연히 그게 핵심일 거고, 네. 그거는 영순이실 테니까. 네. 그래도 이 중에서 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1번 윤석열 대통령을 꼽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이번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다 이런 거 빼고요. 이 공주가 지난 대선 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 됐어요.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충청도 사람이 공주 사람인가 봐. 그래서 대선 때 기대가 높았고 표도 많이 얻으셨고 예. 지금도 국정수행 그 여론조사 평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른 지역은 평균 30%대 갇혀 있는데 제 지역은 50%를 넘어요. 금전이. 그래요? 네, 그런 곳이죠. 그런데 우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1일 날인가에도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공주 의료원도 가시고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상징적 곳을 가셨지만 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하셨던 그 수해 지역에 잘 되고 있나 돌보신다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께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거 관권 선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서는 강하게 성명서를 발표해달라. 그래야 기사 쓰기가 균형이 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것도 발표 안 했어요. 괜찮다. 그래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와주실수록 고맙다. 더 오셔라. 했죠. 그럼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현명한 유권자들은 대통령께서 왜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여기로 오시는지를 알아요.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박수현한테 밀리니까 도와주려고 오시나 보다. 정진석 병장 구하기로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불안하죠. 사실 대통령이 오시는데.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오셔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야당이 공격하는 그런 어떤 중간 심판
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계속 생각나도록 대통령이 해주신 것. 네. 아마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정진석 후보를 꺾은 박수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꺾은 박수현, 이렇게 언론 기사 제목에 나갈 거다. 그때 실제로 그 나갔어요. 중앙일간지가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쓴 예.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선시킨 것은 지역 주민 유권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보기가 없으니까 예. 없으니 대신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1번 윤석열 대통령을 고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네. 유권자들의 입에서 예. 그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3번이었습니다. 3번 네, 이재명 대표. 네, 제가 만난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예. 3번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재명 대표 네. 때문에 김희정 의원 뽑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유권자들이 많았어요.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주민들께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피드백이 가장 뜨거운 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앞장서겠습니다 했을 때 가장 반응이 뜨거웠어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그거랑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몸보신 하지 마라. 뭐 이런 종류 아마 똑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프레임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신데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본인만 그 뒤에 숨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공천 결과를 보면 이 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변호인단을 대거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친명횡재, 비명횡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PK 지역은 특히나 조국혁신당 바람 때문에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좀 느끼셨어요? 저희가 걱정했던 소위 소수당은 이준석 그 대표 당이나 또 이낙연 대표님이 계셨던 그 당들이 오히려 그런 3회 당으로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 무슨 조국 신당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막 파란 풍선 들고 다니고 사무실 없고 운동을 하는 거는 이제 조국 쪽인데 마찬가지로 같은 프레임이에요. 본인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알만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버젓이 당대표들로 나와서 다시 국회 특권 뒤에 숨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에 또 제 주변의 민주당원들 중에요. 민주당에 실망을 해서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투표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리고 민주당을 찍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도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게 있으시구나, 주변에.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창당이 될 때 선을 분명히 긋는 공식적 입장을 가졌지만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를 찍으러 나온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이 지역구를 민주당을 찍은 거예요. 조국혁신당의 창당으로 결과적으로는 이 심판론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이뤄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 뒤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고 두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의원님, 여당 의원으로서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 개편부터 시작해서 당내 반성문을 쓰는 이제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세등등한 분위기가 있다 보니 그럼 결국은 21대 그 싸움 국회 리바이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갈지가 답이 이미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이 더 됐다.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어진 마당에 뚜렷하게 현재 누구 중심의 당이다라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한 명에게 쏠리는 것보다 이제 정말 이렇게 열려있는 당이 되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싸움이 더 약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저희도 뜨겁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민주당도 오히려 그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뒤로 가는 게 더 국회를 위해서는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크게 잘한 게 없음에도 압승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의석수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석수로는 민주당 64%,
국민의힘 한 35%, 요 정도 되는데 득표율로 보면 민주당 한 51%, 국민의힘 45%, 요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압승했지만 사실은 그 의석수만큼 득표율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22대 국회에서 타협과 협치, 이런 것들을 복원하지 않으면 이제 정치 퇴출됩니다. 미리 보는 22대 국회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국회의장 일단은 민주당 차지가 됐습니다. 네.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육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전 장관 혹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거론이 되고요. 두 분 또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추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일단 우려스러운 시각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맞네요. 국회의장실과 국회 운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국회의장을 무소속에 두는 이유는 중립적 위치에 서서 국민을 보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에요. 예.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100% 옳고 또 100% 틀릴 수가 없잖아요.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충돌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양보를 조금 하면 국민 입장에서 딱 엑기스만 뽑아내서 국민 입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장실의 입장이고 국회 운영 원칙이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국민의 이익 편에, 국민 편에 서서 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마 협상을 정말 독려하거나 안 될 때는 강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의석수가 작은 여당으로서는 사실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말까지 중립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걱정이 이제 현실이 될까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일성 자체가 나 중립 아니야. 그리고 그때 나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갚을 차례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경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후해지고 이를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 개인의 원한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 전체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랑 소위 맞짱 뜰게 해가지고 이제 의장 후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나 정말 이 제대로 된 여야의 물꼬를 서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변신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변신의 효과를 크게 봐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어느 워딩을 가지고 올라오느냐에 따라 똑같이 추미애 의장이 되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상병 사건 외압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 이 문제가 민주당이 때를 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걸 밝혀야 되는데 계속 국민의힘이 그것을 지연시키거나 무엇인가 민주당 보고 방탄정당이라고 하지 말고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방탄을 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빨리 그런 어떤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유리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충돌이 되고 근데 국민적 요구가 분명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꼭 기계적 중요일 필요는 없다. 그런 국회의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딱 현안이 생겼을 때 법안에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잘하세요 보면 야당들이. 그러니까 그 현안을 반대하기보다는 그 현안을 더 크게 부풀려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지금의 아주 막 그 사건 사고나 현안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진득하게 가려고 하는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이런 법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의 현안이 아니니까 사실 언론이 매번 다루거나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실제로 묵묵하게 일하려고 하는 쪽은
이런 데서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현안은 아니라도 장시간을 들여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법안에 평소 야당이 협조를 쭉 해주면서 현안에 대해서도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진정성을 의심을 안 할 텐데 이런 게 뭔가 이 시간 들여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당장 부산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이전 관련돼서 그 뭐 몇 석 이상 만들어주면 뭐 해주겠다 해놓고선 그거 안 고쳐주고 지금까지도 찬성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 산업은행 이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면서 현안 생겼을 때만 마치 우리만 막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김 의원님 거꾸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야가 바뀌었었습니다. 네. 저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땐 그렇게 안 했나요? 저희들은 그런 말씀 못 드려서 안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권하신 지 2년이 넘고 이제 3년차 들어가실 텐데 계속 저희들 입장에 볼 때는 대통령께서 집권당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 탓, 아직도 야당 탓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당으로서 유능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소위 국정과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탄생은 당연히 있죠. 100대 국정과제도 있고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너무 섭섭하게도 왜 야당은 저렇게 요만한 거 나오면 저런 거만 막 물고 늘어지지? 똑같은 생각 하거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최상병 사건. 그거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하고 싶은 산업은행 이전이나 이런 것들 한 걸음은 못 나가요. 이거 빨리빨리 해결하고 더 이상 정쟁하지 말고 하면 되잖아요. 처리할 일은 빨리빨리 이런 거 털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하면 강하게 질책하십시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일하는 국회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두 분의 22대 국회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받들어서 국정쇄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현재 분위기는 어쨌든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각제였으면 이제 진짜 탄핵 아니라도 그냥 바뀌는 거지만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다수의석 가지고 갔다고 해서 무슨 탄핵이니 심판이 그거 하나 하자고 국회의원 임기 4년 내 동량을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선거로 바뀌었고 그러면 나머지 행정부나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적 쇄신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선거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카드를 내놓으셨어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늘 민감하게 귀가 열려있고 그런 거를 평생 이렇게 연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고 이제 하면 좀 더 목표는 똑같아도 네. 가는 방식이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게 국정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총리, 원희룡 비서실장은 필드에 강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선수를 모십시오. 힘든 지역에서 다들 뭐 소위 낙천도 해보고 낙선도 해보고 당선도 해보고 지역구도 자기 지역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또 자기 지역에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녀보시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데스킹 능력도 강하지만 필드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듣는 연습이 되신 분들이죠. 수도권 민심은 확실히 들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표현을 하자면 대부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임기 1년차 넘기고 2년차 들어 좀 업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생기는 것이 불통이에요. 그건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원을 드리는 것이 지금 그런 시점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5만 불통 버려라라고 총선에 심판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는데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쉬운 4글자인가 6글자인가라고 그래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감을 가진 건 국민입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총선 결과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이 유감을 갖습니까? 그럼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 순위는 뭐예요? 최우선 순위는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변하는 거죠. 제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이 있으면서 정말 크게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번을 대통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3번까지 맞다고 똑같은 안건에 더 자료를 보충해서 들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설득이 되고 더 귀 기울이게 되더라. 한 번 딱 아닌데 뭐 이게 다야 뭐 이렇게 하면 그 정도에서 물러날 정도에게 이 프로젝트를 과연 믿고 이 비서관이나 수석한테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2번을 킬했는데도 3번째 진짜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라고 들고 올 때는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설득이 되고 다시 한번 관저에 퇴근해서도 또 한 번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대통령에게 3번씩이나 핀잔을 막으면서도 이렇게 이게 맞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각 정권마다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총선 결과가 이렇다고 혼자 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늘 만나는, 늘 상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 포진하느냐 아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정 쇄신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용면에서도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대통령 멘토라고 불렸던 신병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두 분이 그 만남을 그 하지 말라고 한 그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그 신임을 했다. 그런 그 좀 후회를 하신다는 또 그런 말도 전해 들었는데 조만간 두 분이 그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을 믿는 것이요. 대통령이 형님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을 비하하거나 폄훼할 의도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참모들의 의견도 듣지만 결단할 때는 대통령이 정말 참모들을 설득하고 결단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2가지 위치가 있어요. 개인으로 보면 피의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라고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개인 이재명을 안 만나는 것이 그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 이재명을 만나야 되거든요. 두 분이 좋은 대화 하심으로써 두 분이 만나시는 것만 해도 국민이 안심하실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만나면 둘 다 손해볼 거잖아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 제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입법부가 아무리 다수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여당의 법, 일단 국회 권력은 지금 다른 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필요하죠. 근데 다만 과거식의 영수회담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과거의 영수회담이 이게 상례적으로 있을 때는 대통령이 그 당의 소위 당수였어요. 총재를 겸임하고 있을 때였고 지금은 그 겸임을 못하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리더십은 대통령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자꾸 대통령과만 얘기를 하자고 하면 과거식의 이제 실제 당을 내놓고 대통령이 컨트롤하는 과거식으로 회귀하는 그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방식은 당대표와 함께 그래서 당대표랑 함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국 대화는 대통령이 하고 여당 대표한테는 대통령이 오다하는 방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모양새가 그래도 여야 당대표도 같이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서 하는 게 그런 수평적인 리더십도 유지를 하면서 대화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만 드릴게요. 끝으로 22대 국회에 임하는 후보 두 분께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 국민이 내리는 지상명령은 정치의 복원과 민생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심각한 북한에 빠진 민생 회복을 빨리 하는 이런 모습을 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고 다음 4년 후에 우리 김 의원님이나 저나 20대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 자리에 올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당선 소감을 무섭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회가 국회답게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국회가 나 대신 그거 해결해 줄 거야. 그게 국회여야 하는데 무슨 일 생기면 국회가 더 망칠 것 같아. 이러면 그건 국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정말
진정한 국회다운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처럼 민심의 무서움을 아는 국회다운 국회, 22대 국회가 되길 바라면서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부 판보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